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TAT2급 제29회 기출문제, 이론평가 문제 15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5분간 풀어보셨는데 15개 다 풀 수 있었나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5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10년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을 40만원에 구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 동 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 6만원이 발생했답니다.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산 처리했겠죠?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특허권 상각비가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2019년도 특허권 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쉽게 계산을 했으리라 보겠지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감가상 우리가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하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어떻게 되느냐? 무형자산 상각비는 이렇게 되죠. 1년에 10년간 40만원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만원이에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전부 연간 4만원 곱하기 얼마가 돼요? 예. 25, 15, 16, 17, 18, 4년이죠. 4년에서 1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특허권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현재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0만원에서 16만원이 빠지니까 3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4만원이죠? 그런데 2019년 1월 1일 날 40만원, 24만원이네. 예, 24만원이네. 맞아요. 24만원이죠.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됐어요? 6만원의 특허권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이 추가 비용은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위한 비용이니까 이거는 특허권 보호를 위한 거니까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본적 지출. 따라서 이 비용 지출로 인해서 장부 금액은 얼마로 변해요? 6만원을 더하면 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 이후의 내용 연수는 몇 년이 되냐면은 4년은 이미 상각이 끝났죠. 예, 그래서 내용 연수 이제 10년 중에서 남은 내용 연수는 6년이 되는 거예요. 남은 내용 연수가 6년이다. 그러면 상각을 해볼까요? 30만원을 지금 장부 금액이 30만원이니까 나누기 6년 하면은 1년에 5만원씩 상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5만원 언제부터? 2019년부터 6년 동안 19, 20, 21, 22, 23 2013년까지 매년 5만원씩 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만원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앞에 28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2번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15년 현재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자, 12월 1일 날 1000개를 단가 1000원에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취득원가 이때는 100만원이죠. 운반비
10만원. 그럼 100만원 더해야죠. 101만원. 애누리하고 할인은 어떻게 돼요? 빼줘야죠. 애누리하고 할인은 매입에서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15,000원. 네. 자, 101만원에서 15,000원 빼면 99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101만원에서 만원 빼면은 100만원에다가 100만원에서 5천원 빼니까 99만 5천원. 답이 3번에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판매자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 시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판매자 거죠. 판매자의 재고 자산입니다. 다음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판매 의사가 표시된 시성품. 기말 전에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이거는 이미 판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죠. 답은 2번이 답이다. 다음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좀 나빠져요. 자,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죠. 역사적 원가라는 건 뭔가요? 유형자산을 역사적으로, 즉 취득 가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취득한 가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검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무엇? 신뢰성. 가번이 신뢰성. 신뢰성은 높으나 무엇이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인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 가액 측정의 무엇은 높으나 검증 가능성은 높죠. 여러분, 시장성이 없다는 건 뭔가요? 그 주식이 6개월, 1년이 되어도 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일어나면 가격이 도대체 이게 얼마로, 현재 시가가 얼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거래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역사적 원가는 뭘까요? 과거에 매입한 가격. 그거는 존재하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을 역사적 원가를 적용해서 자산을 측정한다는 것은 바로 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죠. 예. 그러므로 무엇과 목적 적합성이 낮아질 수 있다. 표현의 충실. 아니.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 가액의 측정치에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과 목적 적합성이 낮아진다.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이 괄호넣기를 해보면 3번을 넣어야 말이 돼요. 3번. 그래서 4번은 3번이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1번 맞았고. 2번. 자기 주식 취득 시 이익잉여금 총액의 변동은 발생하지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익잉여금이 변동이 있나요? 자기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2번 몽땅 틀렸습니다. 몽땅 틀렸어요. 자,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거하고 이익잉여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번 자기 주식 취득한 거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주식, 즉 이게 당사 주식을 말합니다.
당사 주식을 한 주 현금으로 매입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매입 가격은 10,000원이요. 액면가는 5,000원이다 했을 때 분계는 차변에 자기 주식 10,000원, 이거 액면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죠? 10,000원. 거래후 결합관계를 써보면은 차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익잉여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2번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거하고 이익잉여금 총액이 변동하는 거하고는 완전 무관한 거예요. 이익잉여금은요,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해야 이익잉여금에 영향이 생기는 거죠. 다른 거에 적립하는 거. 이익잉여금을 다른 목적으로 적립시키는 거. 배당, 네. 또는 단기순이익 발생, 이런 것들이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네요. 네.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에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 1,000만원, 이자율 5%, 이자 및 원금은 만기 시에 수령을 하고 이걸 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날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미수수익은 얼마냐? 네, 결산할 때 우리가 일반 수령분계로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미수수익 계산해 볼까요? 자, 4월 1일 날 예금했으면 12월 말까지 4, 5, 6, 7, 8, 9, 10, 11, 12 9달치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연리 5%로 계산했을 때 9개월의 이자가 미수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원금 1,000만 원 곱하기 이율, 연이율 5% 곱하기 경과한 기간 9개월 나누기 12달 1년 연이율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계산기를 입력하고 곱하기 5% 입력하고 곱하기 9 입력하고 나누기 12 해보니까 37만 5천 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많나요? 1,000만 원 넣으면 37만 5천 원이나 돼요? 네, 네, 1번 답이 맞네요. 요즘은 뭐 금리 5% 찾기 힘들어요. 예. 1,000만 원 넣어도 1년 이자가 뭐 20만 원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2%가 돼야 20만 원이네. 2%가 돼요. 근데 요즘은 예금 금리가 2%도 안 돼요. 자, 여기서 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개정 과목의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우는 대손상각비 아니죠. 이건 비용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것도 수익이죠. 아니죠. 예. 은희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자본이니까 들어가겠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도 자본이죠.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은희와 철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자료이다. 2019년 결산 시 대손 충당금 분계로 오른 것은 자,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 있었고요. 기초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8만 원이 있었는데 9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금액이 3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대손 처리됐을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3만 원, 대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분계를 적어 보면 9월 10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3만원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처리됐으니까 매출 채권이 3만원 자산 감소해서 지금 이거는 47만원이 됐고 이거는 5만원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12월 31일 날 기말 매출 채권이 70만원. 요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70만원 됐다는 거예요. 대손 추정률은 10%.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무시하고 70만원에 10%면 예상되는 게 7만원이 예상돼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여기서 3만원이 줄었으니까 5만원만 있는 거죠. 2만원만 보충하면 되죠. 그러면 2만원 보충을 하는 분계가 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산일 날 차변에 대손 상각비 2만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 보충하면 되는 거죠. 이 분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만원짜리 분계 여기 2번에 있네요.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영세율이 아닌 거 찾아볼까요? 대행 위탁 수출, 이것도 수출입니다. 외국 항행 용역, 이것도 수출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입니다. 국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이 되죠. 이건 면세. 그래서 9번은 4번이 답이네요. 다음 10번.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이랬습니다. 납부세액이 얼마나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봅시다. 자, 국내 매출액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는 300만원, 이거 매출세액입니다. 직접 수출한 거 12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수출이니까 없습니다. 매출세액이.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으로 넘어가네요. 컴퓨터 부품 매입세액 11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입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모두 이게 공급가액이죠? 110만원입니다. 네. 포함된 금액이 아니니까. 네. 하마터면 10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에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했으니까, 이게 공급가액이니까, 여기에 10%니까 110만원.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 1,500만원에 10% 150만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300만원은 부가세가 30만원 있으나 거래처에 증정한다는 건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26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0만원만 납부하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려운 게 전혀 없는데요. 29의 이론이.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2번. 공제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공제받는 자는 사업자 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 틀렸습니다.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 세금 계산서 보관 의무는 면제된다. 맞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보관 의무라는 게 없어요. 전자식이기 때문에. 4번.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예, 답은 3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 4번은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한다? 아니죠. 개인사업자는 골라서 의무자가 있죠. 예, 3억 원 이상. 다음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뭐예요?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야? 틀렸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합계하지 않아요. 소득세는 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야. 아니죠. 원천 징수 안 했다면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지섭이는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돼. 그렇습니다. 지섭이가 맞았어요. 왜 무조건 분리과세를 시켜줄까? 비실명 금융소득이 좀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과세를 많이 하려고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왜냐? 비실명 금융소득은 세율이 이 원천지수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의 과세의 세율이 최저 세율이 6%짜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종합소득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 소득 금액이 작아지면 오히려 원천징수보다 세금을 적게 내요. 따라서 무조건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섭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이 답이겠군요.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타 소득 아주 열거된 게 굉장히 많았죠.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요거 지역권 설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 기타 소득 맞습니다. 다음, 제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 후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 이것도 저작자가 자산의 저작권, 이게 사업소득이죠. 이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저작자 이외의 자에게 이런 소득이 있으면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저작자 자신에게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저작자라는 건 이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3번이 되겠고, 4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이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3번이 사업소득입니다. 다음에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윤성빈 씨의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종합소득 공제 중 인적공제 얼마인가? 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윤성빈은 52세 남성이고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소득자입니다. 부양가족이, 자, 배우자 한 명 있습니다. 총 급여 480이면 소득이 없는 거죠. 배우자까지 현재 본인 거 있고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장남이 19세예요. 일용근로소득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차남이 17세입니다. 고등학생, 기본공제 대상자. 부친이 70세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소득 금액이니까 100만 원이 넘었죠? 예. 만약에 소득이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줘야 되지만 소득 금액이라는 건 필요경비를 뺐다는 거예요. 뒤에 금액 붙으면 필요금액이 빠진 겁니다. 예. 그러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많아요. 예. 임대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친은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1명, 2명, 3명, 4명 4 곱하기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장애인도 없고, 예. 그 다음에 70세 이상도 없고, 한부모도 아니고, 부녀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없습니다. 그래서 4, 5, 20, 4, 1은 4,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예. 기본 인적공제 600만 원. 다음에 15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해서 모두 사용금액으로 안 봐준다 그랬죠. 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냈다? 이거 안 봐줘요. 이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대상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도 해주는데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줄까요? 네, 이거는 이중으로 공제가 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다음 거 보겠습니다. 리스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리스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것도 안 해줍니다. 리스료는 리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다 이걸, 리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신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카드로 굳이 결제를 안 하더라도 이게 매출이 누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세도 아까 말씀드린 월세는 세액공제를 따로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정치자금도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당에서 정치자금을 받으면은요 국세청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카드 결제 안 해도 돼. 그러면 답은 4번이겠구나. 이거는 해줍니다. 학원 수강료. 하여튼 어떻게 된 게 학원 수강료가 보기에 잘 나옵니다. 예, 학원들이 매출을 자주 숨기는지 어떤지 이게 시험 문제에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거는 해준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9의 TAT 2급에 이 정도가 나오면 아마 10개를 무난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10개 이상. 15개 다 맞추면 바랄 게 없죠.